말씀을 그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데 예. 대통령이 당 대표를 임명하고 그러면 그건 반헌법적인 것이죠. 지금 사실상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임명을 해놓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민주주의 형식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자기의 그 사적 견해를 갖다가 관철시켜낸 거 아닙니까? 공적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3% 후보를 졸제 1등 꼴등 후보를 갖다 1등 후보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잠깐만요. 이제 신변은 이게 헌법적입니까?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 교수님은 80만여만 그 책임 당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를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대표 후원회장 하신 건 좋은데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협박이거든요. 당원들 안철수 뽑아봐. 그럼 대통령 탈당할 거야. 그럼 당권이 뭐가 될 거야. 니들 알아서 판단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명백한 반칙이라 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정말 그렇게 후원회장 하실 정도로 정말 훌륭한 후보라면은 장점을 말씀하셔야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제 말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을 해서 어떤 가정적인 표현을 단정적인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지도부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좀 컸기 때문에 원만한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전당대회 과정도 복귀하면서 또 지도부의 당적 일체 행보에 대한 평가도 듣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심평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예, 자, 일단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의 과반의 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변호사님 지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두 번째로는 역시 어떤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우리 말로 하면 조금 깡패 정치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로그 팔리틱스 이런 데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윤석 전 대표가 깡패 정치. 그렇죠.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조금 그런데 예. 영어로 말해서 이제 로그 팔리틱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요? 근데 계속 그 과정을 보면 윤심 논란도 계속 있었고 대통령실도 실제 후보들에게도 막 직접 말도 하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말이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가 손상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헌법학자로서 우선 헌법학의 견지에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라는 지위 외에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게 한 개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같은 건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런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고 당무에 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서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은 제8조에 보면은 당정이 원활하게 협조를 한다. 그런 조항이라든지 여러 면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봐도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 이제 헌법학자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몰라서요.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정치적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뭐 선거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뭐 이제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그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고 월급 받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에 거슬러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놓고 보면 대통령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적인 자리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개인적인 의견 표명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직원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말씀하신 거랑 취지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동원해서 예. 그런 말씀을 했을 표명을 것이다. 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요. 않는다. 물론 또 그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국가기관수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고 예.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대통령을 대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정무수석에게 엄중한 그런 평가를 하기는 조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업무 시간에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시키는 것은 개인 자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오셨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대통령이 한 개인으로서 조용히 투표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꼴등 후보가 1등으로 지금 동갑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룰 바꾸라 해서 당원 룰 바꿨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선수들 유승민 제거하고 나경원 제거하고 안철수 견제하고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틀을 만고 거기서 지금 꼴등을 갖다 1등 만들어 놨는데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지 한 개인으로서 헌법적 권리 거기서 나오는 거 분명히 말이죠? 아니거든요. 무슨 그리고 말이죠? 국민들의 지금 68.5%가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힘 지지자의 56.2%도 분명히 개입이 있었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놓고 싸울 수 있어도 이 기본적인 팩트를 놓고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논쟁이 안 되거든요. 이걸 제가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모든 인간 생활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 규범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라도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해서 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그럼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실장 대통령실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제거했거든요. 반대자를 제거해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서 저쪽 3%밖에 안 되는 꼴등을 졸제 1등으로 바꿔놓는 이런 걸 하고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초반에는 약간 그랬습니다만은 예. 후반부로 가서는 계속해서 40%대의 국민의 지지율? 지지층에 예. 어떤 지지율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3%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를 얻은 게 김기현 후보의 개인기 때문이라면 제가 이런 평가를 안 하는데 김기현 후보의 개인기가 아니라 김장연대라든지 쉽게 말해 대통령의 최측근의 힘을 얻었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의 개입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거기다 힘을 실어준 거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칭찬을 했죠. 3%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 룰 자체를 바꾸고 경쟁자도 하나씩 제거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출마의 자유를 갖다가
그 제한하고 대통령실에서 출마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유세의 자유까지 제한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을 안철수 것이다. 후보에게.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심평 변호사님도 안철수가 되면은 당이 분당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이게 예, 이제 신 변호사님. 정상입니까 이게? 예. 글쎄요, 뭐 그게 제가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예.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서면은 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했는 것이 협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엄중함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의도를 말한 것은 아니고 저로서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여하튼 내년 총선에서 이것은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는 성격의 총선인데 여기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자기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표시를 못했죠. 대통령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생각하신 갖고 거였군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변호사님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예. 그래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은 당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김기현 후보가 뛰어나면은 자기 실력으로 당대표가 되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고 그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과 같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실까지 대입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선거운동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예, 신 변호사님. 행정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법적으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말이죠. 진 교수님은 김기현 대표를 좀 과소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처음에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인데 예. 김장연대를 이름으로써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김장연대를 성사시켰다는 그것도 그 사람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거죠. 그게 왜 본인의 능력입니까? 점지해 주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경원도 친윤이다라고 하고 예컨대 안철수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대라는 발언 자체도 그것도 무슨 신성 모독이다라고 와가지고 대통령과 연대를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 발언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선거가 유난연대 이게 북한 선거지 이게 대한민국 선거입니까? 네, 신 변호사님. 글쎄요. 말씀이 대단히 조금 거칠고 지금 공격적이신데 예. 신성시하고 또 그런 말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유난 연대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쪽의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이 유난 연대를 해서 이 선거를 치러나가겠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의사 표명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는 그만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 직전까지 보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어요. 이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처신을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라면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이례적으로 나서 이제 발언을 해서 이게 정말로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느냐. 당시에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역시 과연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자유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갖는 또는 고위공직자가 갖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그 자유권을 행사한 거죠. 언론의 자유를 물론 그런 전반적으로 봐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대통령의 행위 의사 표명에 관해서 그것이 반헌법적이라거나 그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다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되거든요. 난 김기현 지지한다.
그냥 해가지고 사실상 임명을 해버리면 되지 선거라는 제도를 왜 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두환 때는 그 반헌법적이었습니까? 전두환 때는 그걸 당시 헌법에 따라 가지고 체육관 선거해가지고 뽑은 거고. 물론 그게 뭐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말씀을 네, 그 신 교수님. 조금 뭐 이상하게 하시는데 예. 대통령이 당 대표를 임명하고 그러면 그건 반헌법적인 것이죠. 지금 사실상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임명을 해놓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민주적 형식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자기의 그 사적 견해를 갖다가 관철시켜낸 거 아닙니까? 공적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3% 후보를 졸지에 1등 꼴등 후보를 갖다 1등 후보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잠깐만요. 이제 신 변호사는 이게 헌법적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 교수님은 80만여만 그 책임 당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를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점에서 분명 차이겠는데 예. 저는 쉽게 아까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80여만 그 책임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작용한 결과로 이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집단지성의 결과라기보다도 1인 몰지성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유신헌법은 사실 그때 국민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통과됐잖아요. 약간 공무원 중립 이제 관련해서 헌법 말씀하셔서 헌법 제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도 공무원은 기타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어떠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을 보면 과연 공정했는가 이런 질문을 법률 전문가 아닌 국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 법률의 조항에서 예. 이 대통령의 그 정책이 그 상관관계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예.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은행들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또 탄핵까지 갔었고. 탄핵까지 나아가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 탄핵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탄핵 탄핵 소추의 한 사유로 됐죠.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죠.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취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그 광범한 그 정치적 그런 행위의 허여 범위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따라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또 서로 그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통령이 노골적인 그 정치적 함의를 담은 그 행위를 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예. 대통령이 한 개인의 으로서 가지는 그 기본권의 향유 주체로서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우리가 좀 애매한 형태로나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탄핵 심판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그때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확실하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그때 판결 났습니다. 다만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의견 표명했죠. 나는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되면 당선되면 좋겠다. 좋겠다. 요 그게 한마디. 바람인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뭡니까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당 선거에다 노골적으로 나는 김기현을 지지한다. 아니 그 선택을 갖다 맡겨야죠.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도 지난 자신의 2016년에 권한으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통령의 어떤 그 당 내에서의 어떤 개입 자체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의 행위하고 이번에 다르다.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실제 총선과 어떤 당내 선거, 그렇죠. 당대표 선거이기 예, 때문에 차이가 있다. 아니 이제 선거는 이제 선거죠. 총선도 당내 경선이었고 이번 당대표 경선도 당내 경선이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헌법학적으로 저도 정치인의 정치의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라고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하는 점에서는 조금 헌법학적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 분야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례가 있는데 그 결정이 났고 예.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또 그런 총선 공천 공천 개입. 개입의 그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제하고 다 차이가 나는
예. 우리 나름의 어떤 하나의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그거는 이게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이것을 반영하는 헌법이고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매의 판례를 확립됐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판결까지 다 내려진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부정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게 아무 문제 없다면 앞으로도 다음 선거에서 또 이럴 거냐라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 반론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계속 그 평행선을 달리는데 저로서는 그 헌법적으로 이것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고 알겠습니다. 또 그 당의 헌법인 그 당원에 비춰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그 행위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헌법학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개인의 견해고요. 우리가 판단 따라야 될 것은 공적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례 되거든요.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이슈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신 걸로 저희 들었거든요. 뭐 이러다 분당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매우 안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는 또 안철수 의원이 중도파를 설득하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또 이제 약간 품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겠습니다. 예,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사실 그 대선 과정에서 예. 그 단일화 작업을 할 때 제가 단일화의 그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항상 좀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국힘당 내부에서 막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국힘당 체질을 좀 변화시켜 나가기를 항상 그 원해왔던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그 나가신 것은 판단 미스가 아닌가. 임기가 아직 그 1년도 안 된 그 대통령을 그 상대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그 대항하는 대선 후보급이 그런 뭐 성격을 더 부여할 수 있는데 그래 나가신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 자신 김기현 후보의 그 후원 회장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그러나 제 어떤 뭐 기본적인 것은 그 안철수 의원이 국힘당이 그 소중한 자산으로서 앞으로도 훌륭하게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는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같은 종류의 조언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당 대표 나올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쯤에서 당 대표는 한 1년 정도 하고 대선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를 나가려고 그럴 때 아닙니다. 조금 그렇지 혼돈하시면 않았나요? 되는데 네. 저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안철수 나가지 의원이, 마시고 예. 그 다음 선거를 한텀 쉬고 나가란 말씀이죠. 제가 놓으시면서 헷갈렸나 보네. 그 대선 후보급으로 바로 돌입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대선 후보는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왜 차기 대선 후보가 왜 당 대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헌법에서 그걸 금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금지시키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뭐 김기현 대표 후원 회장하신 건 좋은데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협박이거든요. 당원들 안철수 뽑아봐. 그럼 대통령 탈당할 거야. 그럼 당권이 뭐가 될 거야. 니들 알아서 판단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명백한 반칙이라 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정말 그렇게 후원 회장 하실 정도로 정말 훌륭한 후보라면은 장점을 말씀하셔야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신 변호사님 답변 듣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뭐 그런데 제 말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을 해서 어떤 가정적인 표현을 단정적인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발언을 갖다 하시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취소를 하셨나 어쨌든 사과를 하셨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발언을 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묻혔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하루 이상 지났는데 그래서 뭐 저는 지나가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확 확산을 시켰습니다. 저희 당직 인선 관련돼서 좀 주제를 바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의 당직 인선 뭐 다들 청취자분들도 내용은 아실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김기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들만 고른 것 같은 인상을 저는 좀 받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김기현 당대표 체계인지 아니면 윤석열 지도부인지를 헷갈릴 정도인데 좀 너무 이렇게 당정이 일체를 넘어서서 혼연일체가 되면 이게 사실 국정 운영에는 당에서 조금 잘못해도 대통령의 모든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가 돼서 나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그 면에서 조금 그 문제를 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 당정 일체가 그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말해진 것이 아니고 당정 일체를 말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좀 그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많이 후회를 했죠. 당정 일체를 그 전임 민주당 정부에서 하면 괜찮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 논리는 그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인사에 관해서 지금 그 뭐 충분하게 김기현 당 대표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뭐 돼 있다고 뭐 그런 그것은 아니겠죠. 우선 뭐 그쪽에 그 김기현 당 대표의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보자. 김기현 당 대표의 그 능력과 소신에 그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주일 전광훈 목사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 발언에서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후에 다시 이제 사과를 했어요. 변호사님 관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선 말이죠. 저도 그 5.18 군인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서 예. 조금 유감스럽죠. 그러나 국힘당의 그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거나 간에 저는 그 두 분이 그 상당히 그 신의를 그 존중하는 정치인으로서 좀 그 드문 정치인으로 봅니다. 일단 그렇게 윤 대통령께서도 5.18 정치를 개성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서 변함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 굳게 확신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의 발언이다. 근데 김광동 그 진실화해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5.18에 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국회에서 또 한 번 확인했거든요. 사실 극우파 아닙니까? 이런 분을 갖다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을 하는지 그 임명하신 건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 인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을 속아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그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 건데 이런 얘기를 국회에 와서 하는 분들은 어떻게 진실화해 위원장에 앉히십니까? 이분을 누가 추천했으며 도대체 누가 임명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인물이라서 예. 제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가치관에 관한 그 평가를 제가 할 그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이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저는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극우적인 생각들인데 당이 이제 너무 우경화의 길로 가는 것이 쉽게 아니냐. 말하면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최고위원 둘이서 지금 이런 망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이게 우려에 도대체 대한. 이게 당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예. 향후에 어떤 그 총선의 그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예. 중도층 흡수를 위해서 그 국힘당이나 또 대통령실 이 조금 그 많은 그 변화를 겪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이런 분들을 최고위원인데 이게 뭐 중도층이 호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분들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진 교수님 따끔한 질책을 저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도 좀 신비일전하고 또 김성애 소장님이나 또 이 박정훈 선생님 질책을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